이제 해도 바뀌었고 상투적인 이야기지만은 오래 꿈꾸는 거 다 이루세요. 오래 꿈꾸는 거 이룰란가 찔른가 내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차피 중개적 공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합격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 건데, 여러분들은 1차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요 올해 1, 2차 통차로 끝내도록 하자고 말이요. 1, 2차 통차로. 올해 1차하고 내년에 또 2차하고 그러면은 하세월이에요.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올해 1, 2차 통차로 끝내자고 말이요. 그러려면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1차 과목을 빨리 여러분이 틀을 잡으셔야 돼요. 1차 과목을 민법하고 개론을. 그래야 여유롭게 2차 과목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근데 두 과목 중에 특히 우리 중개사 시험 과목은 개론 빼고요 나머지는 전부 법자가 들어가 있어요. 법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기초입문과정인데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만법의 근본에 해당이 되는 법이 민법이라고. 민법의 기본 원리가 다른 과목에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민법 과목은 특히 잘해야 되고, 그래야 2차 과목이 전부 법 과목인데 2차 과목 공부하기가 수월하다고 말이요. 해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 먼저 그 2페이지 기본서를 펴보세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민법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제일 앞에 보면 민법이란 무엇인가 이런 게 없다고 말이요. 제일 앞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그죠? 같은 1차 과목이지만 부동산학 개론은 제일 첫 페이지 보면 뭐가 나왔어요? 부동산 학이란 뭐냐? 요게 나오잖아요. 근데 민법은 2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가 민법이란 무엇인가 이런 게 없다고 말이요. 바로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손에서 쏘는 말이 나와 있단 말이야. 도대체 민법이 뭐냐? 그 말이 한마디도 없다고 말이요. 그죠? 그거는 이제 기초입문과정에서 여러분 이야기했다시피 민법이 워낙에 방대한데 그 중에서도 중개업무가 관련이 있는 것만 시험 과목에 넣다 보니까 민법이란 무엇인가 그런 게 다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 뭔가도 모르면서 공부하고 앉아서 봐야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기초입문과정에서 민법이란 무엇이냐, 민법 시간에 우리가 뭘 배우고자 하는가 이런 거를 집중 가르쳐 드렸어요. 따라서 이따가 한 20-30분에 걸쳐서 민법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민법 시간에 우리가 뭘 배우고자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이야기는 해드리겠지만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기초입문과정 동영상을 다시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여러분이 빨리 고득점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입문과정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문과정 과정. 그 다음에 그 프린트물 저거는 이해가 될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읽으시라는 거. 이해가 될 때까지.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걸 강의해 놓은 거에 기초입문과정에 들었기 때문에 동영상 꼭 보시라는 거. 그거를 꼭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부탁하자 말이야.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망조드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이거 공부는 암기하는 거다. 요거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선생들은 강의할 때 들어오면은 칠판에다가 판서하고 여러분 이걸 또 받아 적고 이걸 못 벗어난다고 말이야. 이 두 가지 것만 없애자고 말이야. 그러면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내 구조를 완전히 바꾸라고 말이야. 앞머리했다고 뒷머리했다고 외우는 거 그거 진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거 하다 보면은 3년 그 5년 분할상관 해야 돼요. 박자 짝딱 맞서 앞머리했다고 몸맞다 목사 임신 박수치고 이거 좀 하지 말라고 말이야. 에? 정말 보기 싫어 이게.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여러분 뇌가 정지가 돼버려. 사고를 할 수가 없다고 말이야. 이게 재미 붙이면은. 절대 이런 거 하지 안 되고. 제가 입문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요. 우리가 그동안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손 암기식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이거 안 하면 미쳐버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내년 8월까지는 절대 암기하지 말고 돌아서면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그걸 어딘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야. 암기하지 말고 8월까지는 이해주로 웬만하면 계속 사고를 좀 해보라는 거야.
생각을.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민법 실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여러분 자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점수가 왜 80점이 나오는지를 모르겠는데 80점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말이야. 이렇게 하시라고 말이야. 그것이 그래도 불안하면 내년이 아니라 올해 좀 해봤겠으니까 올해 9월쯤 갔을 때 추석 전부터 외우기 시작하라고 말이야. 정 불안하면. 근데 이때 가면은 외울 필요가 없어. 왜? 여러분 시험은 평균 60점만 넘기면 돼요. 그 민법은 한 70점 맞으면은 널널히 합격을 해요. 그럼 이때 가면은 남은 게 안 해도 70점, 80점 다 맞게 돼 있다고. 그리고 뇌 용량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외우는 거는 2차 과목에 배당을 하라고 말이요. 1차 과목 가급적이면 2주라고. 그 2차 과목은 암기하면 금방 맞추고 암기 못하면 못 맞추고 이런 문제들 다수 있어요. 외우는 거는 2차 과목에다 투자하라고 말이야. 1차 과목 웬만하면 특히 민법은 외우지 말고 잊어먹는 거 들어오지 말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선생 칠판에다 뭘 쓰고 있으면 그거 받아짓게 말하고 말이야. 자꾸 생각을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들이 칠판에 쓰고 받아적는 거 지겹지 않아요? 에? 시험에 필요한 거 여러분 손 밑에 책에 다 있어요 이게. 에? 요거 60%만 알고 가도 합격하고 넘쳐버려. 합격하고도 남는다고 말이야. 우리 왜 떨어져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또 손 밑에 책에 60%도 모르고 가니까 떨어진다고 말이야. 그럼 바로 정리하거려. 제가 학원도 한 10몇 년을 했는데 수강생들 암기시키는 선생들 내가 광주로 싫어했어요. 그 다음에 칠판에 판 서는 선생들 내가 광주로 싫어했어. 그건 강의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주의하자고 말이야. 그 자꾸 선생님이 설명한 걸 집중해서 듣도록 노력하자고 말이야.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저처럼 돼요. 책 안 봐도 술술술 물 흐르듯이 민법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난다? 저처럼 다 된다고 말이야.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좀 조심하자 말이야. 무대뽀로 판사하는 것, 받아 적는 것,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 이것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꾸 저를 안 믿으니까 한마디만 하자 말이야. 과목 불문하고 우리 공법 조창현 선생님과 제가 대한민국 중에 선생 중에 강의 경력이 가장 많아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저희들한테 배워서 합격한 수강생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다 그 이야기야. 만약 제가 하는 게 안 맞으면 합격생이 나왔겠어요? 응? 여러분이 상상한 이상으로 옛날에 유명했던 선생님이 제가 이 말에도 쪽팔리지만은 믿으시라고 말이야. 제가 초보 선생도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 내린 검증 결과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장에 이거를 팔 잡으셔야 돼. 그 강의 선생 설명할 때는 제발 집중해서 좀 들으시는 그 훈련을 좀 하시라고. 제 새해 소망이 딱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 제가 강의할 때는 여러분 얼굴을 하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냥 눈만 보면 알아. 저분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가? 다 안다고.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얼굴을 안 봐요. 웬만하면 안 보려고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눈만 한번 펴서 설명해도 받아줬고 안 된다. 고개를 탁 숙이고 그렇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여러분 다 어른이고 여러분들 별 문제 배운 사람들인데 좀 보세요. 그럼 또 짜증낸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얼굴을 안 봐요. 내 새해 소망은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강해 보는 거예요. 내 새해 소망이. 옛날에 수강생 내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하도 눈빛이 날카로워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강했다고요. 그 요즘은 안 그래요. 그 옛날 수강생 따라줬어요. 자, 칠판 보세요. 그럼 보고 이것만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민법 선생이 새해 소망이 저도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다고 말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 얼굴 보면서 강의 좀 해보자고 말이에요. 얼굴 보면서. 자, 할 이야기는 다 끝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이런 것처럼 2페이지 보면 민법이나 무엇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 입문 과정에서 배웠던 것을 잠시만 기억을 되살리자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프린트물 하고 기초 입문과정 동영상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입문과정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이걸 가르쳐 드렸어요.
법이라고 하는 게, 자,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간 것도 민법도 있고 중개사법도 있고 세법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법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다 말. 이 수많은 법을 전통적으로 이제 다음 두 가지로 구별하더라. 이걸 제일 처음에 가르쳐 드렸어요. 공법하고 사법으로 구별하더라. 이렇게 구별했을 때 우리 민법은 대표적으로 사법에 해당이 된다. 이걸 첫 번째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사법이 뭐고 공법이 뭐냐? 물론 이것도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기준을 삼아서 분류를 해요. 다수 학자들이 분류하는 기준은 이런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 그러면은 다른 과목 시간에도 첫날에 이걸 가르쳐 준 선생님들이 많아요. 공법, 사법을. 그런데 공법은 이런 거고 사법은 이런 거다 가르쳐 주는데 제가 가르쳐 주는 거하고 반대로 가르쳐 주는 선생님도 많이 있다 그 말이야. 그다음에 또 혼란을 일으킬까 봐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분류 기준이 다양하다고. 근데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거나 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하고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통틀어서 공법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하나 짓고자 한다. 그러면 지 마음대로 건물 짓고 싶다고 해서 건물 짓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는다.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법일까요? 개인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 관계를 규율하고 있죠. 공공단체로 행정관에서 허가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따라 건축법 뭐에 속한다? 공법. 그래서 여러분 2차 과목 공법이라는 과목이 따로 편제되는데 공법이라는 법률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법을 이렇게 구별했을 때 건축법 같은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공법에. 그래 건축법이 공법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할게요. 그 대신 이제 이런 것들 갑을 두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매도인 개인, 매수인 개인 이처럼 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개인과 개인 사이 사적인 생활관계, 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자. 그럼 민법은 이렇게 갑 매도인하고 을 매수인하고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 개인 상호 간의 생활관계에 해당이 되고 이런 걸 규율하는 것이 사법에 해당이 되고 이 사법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에 해당되는 것이 민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나중에 민법 계약법에서 이 매매 같은 걸 자세히 배우게 돼요. 따라서 사법은 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두라고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일부 선생들은 이렇게도 구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법관계는 수직관계, 사법관계는 평등관계. 이래봐야 여러분은 쏘란 말이야. 못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유력한 견해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제 필요하냐?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 사적인 생활을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고 우리 민법은 이 사법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이런 게 나오게 된다 말이에요. 근데 수직관계, 수평관계 버리면 이게 쏘란 말이 덮어라. 제 말 알아들어요? 수직관계, 수평관계에서 이런 말이 도출해내려면 어렵다 그 말이야. 따라 중개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뭐 개인과 개인 사이 생활관계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고 우리 민법은 사법에 속한다. 그럼 민법은 이런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 사법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이게 그 민법의 내용이니까.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는 딱 두 가지예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아야지 생존을 나갈 거 아니냐 말이야. 재화나 용역을 취득하고 이걸 지배하는 관계.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 먹고 살기만 하면은 종족이 단절이 되어버려. 후손이 있어야 될까요? 따라서 남녀간은 성적 결합을 통해서 종족을 또 보존해야 되니까 종족 보존 관계. 위에 거를 우리는 재산관계를 다룬다고 해서 요걸 규율하는 법을 재산법이라고 밑에 남녀 성적 결합을 통해서 종족을 보존하는 관계를 가족관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족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따라 사법의 내용에는 재산관계를 다루는 재산법하고 가족관계를 다루는 가족법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민법으로 말하면 재산법에 해당되는 것이 물권법하고 채권법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가족법에 해당되는 것이
친족법하고 상속법 이렇게 구별이 된단 말.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도출이 돼야 된다 말 이렇게. 따라서 우리 민법도 이렇게 제일 앞머리에 민법 총칙이 있고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 5편을 구성이 됐다. 인문관계에서 가르게 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 민법은 이제 이 사법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단 말이야. 문제가 왜 지금 첫날에 공사법을 구별하고 민법은 사법에 속한다 이 이야기를 하겠냐고 말이야. 구별의 실익이 있다고 말이야. 공사법을 왜 구별해야 됩니까? 무담시 민법은 사법에 속한다? 무슨 보면 공법에 속한다? 뭐하러 이거 하겠냐고 말이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공사법을 구별하지 않겠냐고 말이야. 안 그래요? 그냥 다른 선생들 강의하는 걸 보면 물론 보지도 않고 가끔 누가 어떤 선생이 강의 잘하는 거 뭐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봐주는데 공사법 구별은 뒤지기들 하고 있단 말이야. 그 왜? 왜 구별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말을 안 하더라고 말이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왜 공사법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필요로 한다고 말이야. 왜 구별해야 된다고 가르쳐줬나 인문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법과 사법 사이에 적용 원칙이 달라. 기본 원리가. 그것 때문에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사법의 경우는 기본 원리가 앞으로 민법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용어 중 하나가 사적 자치 원칙이다 그 말은. 이 사법의 경우는 민법은 사법에 속하지만 사법의 경우는 사적 자치 원칙이 기본 원칙으로 작동이 되는데 여기에 공법 관계는 법치주의가 엄격하게 적용이 돼요. 국가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지네들 마음대로 행사하면 안 된단 말이야.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에 따라서 국가 공권력 행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사법의 경우는 사적 자치 원칙이 작동 원리로 적용이 되고 따라서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 또는 최고 원리라고 하는 것이 사적 자치 원칙이다 그 말이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공사법을 구별하는 거야. 그러면 사적 자치 원칙은 뭐냐? 사적 자치 원칙은 개인은 스스로 이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한자 뜻풀이 한번 해보죠. 이 사적 자치 우리 민법에 자주 나오니까 사적인 일은 자치 스스로 뭐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그 이야기야. 이 말을 이쁘게 포장하면 사람이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고 결정한 의사에 따라서 스스로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원칙을 사적 자치 원칙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각을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고 민법은 사법 중 하나예요. 따라서 민법의 최고 원리 기본 원리도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사적 자치 원칙은 뭐냐? 이런 걸 의미한다고 인문과정에서 집중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이 가변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물 한 채를 소유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헌법에 나왔다시피 이 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 다음으로 존엄한 존재로 우리 헌법에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로 보장해 주는 길이 뭡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 누가 간섭하면 정말 싫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심지어 선생님 제가 공부 이렇게 합시다 그런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안 따라주고. 그래서 아까 저를 좀 믿어주시라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고. 누가 간섭하면 싫은 거야. 그걸 지금 나타내는 게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말할게요. 사적인 일은 스스로 다스리라고 말. 스스로 알아서 하라 그 이야기 뜻풀 한자 뜻풀이 하면 따라서 이 가변한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건물은 내 거기 때문에 건물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이 사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냐고. 간섭하지 말아라고 한 말이야. 따라서 얘가 매매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하든 임대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하든 증여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하든 이 사람 간섭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매매하겠다고 의사결정했으면 자기가 결정한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뭐 할 수 있고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고 임대하겠다고 의사결정했으면 결정한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이런 걸 사적 자치 원칙 그래요. 사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배려를 해주자. 가급적이면 간섭하지 말자고 말할게. 이런 걸 사적 자치 원칙 그래요.
그 사법의 최고리가 사적 자존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 수시로 등장하는 사적 자존 항상 염두에 두고 민법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이요. 따라서 첫째, 왜 공사법을 구별하느냐? 민법은 사법에 속하는데 사법의 기본 논리를 깨우쳐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내가 가르쳐 줬어요. 기초입문과정에서. 이게 또 아주 의미심장하다고 말이에요. 실체법은 권리나 의무에 관해서 규례하는 법을 우리가 실체법 그래요. 따라서 민법은 실체법이기 때문에 결국 민법 시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거 하나라고 지겹도록 가르쳐 줬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 해당이 되니까 사법이 규율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민법이 규율 대상이고 그러면 민법은 이제 실체법이고 실체법은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 민법 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우리 공부 목표는 이거 하나라고 말이야. 두 사람이 매매를 했을 때 이 계약 관계를 통해서 개별 당사자 매돈 매수인이 어떤 권리의무를 갖습니까? 이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의 목표라고 말이야. 1월 10일 날 매매를 했고 2월 10일까지 소유권 넘겨줘 대금 지불을 약속을 했어요. 그럼 2월 10일까지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일방 의무 부담은 상대방은 반대 권리를 갖겠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게 되고 매수인은 대금적 의무를 부담하고 반면에 매도인은 대금적 주권 권리를 갖게 되고 이처럼 이런 권리 의무가 발생이 돼요. 요거 하나 배우고자 하는 것이 민법 공부 최종 목표라고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첫날 민법은 체계적으로 어디에 속하느냐? 공사법으로 구별 때 사법에 속한다. 요걸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 사법의 기본 논리가 사적 자초원칙이니까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 사적 자초원칙을 갖고 노시라 이 이야기고 적용 원리를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걸 구별하는 거고 민법은 실체법이다 이 말은 민법 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뭐냐? 이걸 가르쳐줘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알아들었나요? 따라서 사법이니까 항상 민법의 최고권리는 사적 자초원칙이다 이걸 떠올리고 민법의 최종 목표는 실체법이니까 뭘 배우고자 한다? 권리 의무를 배우고자 한다. 이렇게 목표 딱 정해. 요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민법 시간에. 그러면 권리는 뭐고 의무는 뭐냐? 요걸 깨우쳐야 되는데 또 기초인문과정에 내가 뭐를 가르쳐 줬느냐? 첫날 들어오자마자 인문과정에서 법과 도덕의 차이를 내가 가르쳐 줬어요. 법과 도덕의 차이를. 오늘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다가 말이야. 법과 도덕은 다 같은 사회 규범인데 종교도 마찬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사회 규범은 뭐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아시겠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그 준수가 강제가 된다. 이게 법이라는 사회 규범의 특징이죠. 그것이 도덕이나 종교는 그 반대고. 그러면 이 법과 도덕의 차이가 민법에서는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문과정에서 법과 도덕의 차이를 가르칠 때 그 말은 이유가 있지 않겠냐 말이야. 이 법과 도덕의 차이는 다 아까지 않냐 말이야. 법이라고 하는 사회규범은 국가 공권력에서 그 준수가 강제가 되는데 강제력이 수반되는 사회규범이지만 도덕 종교는 그 반대라고 말이야. 이게 그대로 민법에 나타나는 것이 뭐라는 거? 권리의무라 그 이야기야. 이 법과 도덕의 차이 권리의무로 나타나는 거야. 그럼 권리는 뭐고 의무는 뭐냐?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을 말한다. 이렇게 가르쳐 들었어요. 그냥 쉽게 권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어떤 이익을 누리는 걸 말하는데 단순히 이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뭐 해준다? 보장해 주는 거라고 말이야. 그것이 이제 의무는 법적인 구속을 말해요. 법률상의 구속을. 따라서 법적인 구속을 말하기 때문에 이걸 특히 이해 잘하고 나 신당 그랬는데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 권리자는 일방 의무 부담만 상대방은 반대 권리를 갖기 때문에 상대방 권리자는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이 국가의 공권력은 국가의 재판제도를 만든다고 가르쳐 줬어요.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그 의무를 강제로 이행을 시키거나 손해배상 청구한다. 여기 의무라고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
매도인이 2월 10일까지 소유권 능력적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 그럼 의무자가 의무행 안 한 거죠. 그럼 매수인 권리자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송 제기해서 국가공권위 재판제도를 말하니까 소유권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강제로 소유권 이전받을 수 있고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따라서 이처럼 어떤 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면 그 의무는 반드시 뭘 해야 되고 이행해야 되고, 안 하면 공권력, 국가공권력에서 개박살이 나고, 이게 의무라고 말이야. 이게 법과 도덕의 차이고, 민법은 무엇의 일종이에요? 법 일종이에요. 이 법과 도덕 이 차이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민법 시간에 권리, 의무로. 이거 알아듣나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입문과정에서. 초등학교 때 법과 도덕 공부 잘한 사람 민법 공부도 잘한 거라고. 안 그래요? 이 말을 알아듣겠나요? 법과 도덕 차이는 알죠? 이 차이가 뭐로 나타나는 거? 민법에서는 권리, 의무로. 법적인 구속인 의무는 국가 공권력에서 의무자 의무행하면 국가 공권력에서 강제로 의무를 행시켜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 말이 이 말이잖아. 공권력의 준수가 강제된다.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법과 도덕 차이를 여기다 접목시키라고 말이야. 그 공부 쉬워지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그다음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입문과정 다시 공부하라고. 모르는 거는 배우셔야 돼.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공부를 특히 1년, 2년, 3년씩 몇 년씩 했는데 민법 점수가 55점 전후에서 개발 3발 하신 분들, 이분들 뇌구조를 확실히 바꾸셔야 된다고. 첫날 법과 도덕 차이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된다고. 이런 연결고리를 모르니까 개발 3발하고 앞머리 따고 뒷머리 따고 박수치고 좋다고 세월 보내다가 시험 보면 항상 55점, 60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몇 년 가신다고 말이야. 요걸 75점, 80점으로 간단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셔야 돼. 내가 하는 일은 여러분 이렇게 암기 안 하고 이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법과 도덕의 차이를 접목 딱 시켜라. 그게 권리문에 닿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그러면 민법은 실체법이기 때문에 이런 개별 당사자들이 이런 계약금을 통해서 어떤 권리물을 갖는가, 요거 배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권리무가 발생이 되려면 한 가지 전제가 돼야 돼. 그게 뭐냐? 이 법률관계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민법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법률관계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법률관계고 대비가 되는 것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입문과정에 가르칩니다. 저 프린트문에 다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면 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시라고. 이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고,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인간관계는 법 말고 도덕이나 종교 등에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인간관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연습을 다시 한번 기억 되살리면서 연습을 해보자면 법률관계 문제를 확실히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두 사람이 1월 10일 날 매매를 했고 2월 10일까지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월 10일까지 확실히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했던 이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분쟁이 생길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렇게 이야기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또 여러분처럼 다 착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일방이 약속을 어길 수가 있고, 그러면 분쟁이 생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여기에 사회규범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주면은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사회규범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 이제 법이라고 하는 사회규범이 여기에 적용된다 가정해보자면, 그럼 이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니까 우리 민법에는 법이 규율을 하겠죠. 그 법이 규율을 하게 되면 이 매매 계약 관계는 법률관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법률관계가 되면은 당사자에게 아까 가르쳐준 권리 의무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 얘는 이제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고 얘는 대금 지급 부담하고 반대 권리를 가질 것이고, 예상한 대로 얘가 약속을 해서 소유권 이전 안 해준다? 그러면 의무자가 의무행 안 했기 때문에 얘는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강제로 의무를 이행시킬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결론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할게. 권리만 나타나려면 이 법률관계가 전제가 돼야 돼요. 거꾸로 이게 이제 인간관계가 돼버리면 여기에 이제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이번은 이 두 사람 사이 매매 계약에 도덕이라는 사회규범이 적용이 된다. 그럼 이런 거는 법률관계 아니라 인간관계 해당이 되고,
인간관계가 되면은 권리 의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이야. 소유권 등급도 약속한 것이 의무가 아니고 대금 지급도 약속한 것도 대금 지급 의무가 아니고 따라서 얘가 약속 어기더라도 이번에 을 쪽에서 매수인 쪽에서 국가 공권력 소송을 통해서 이 의무를 약속을 강제로 인식해나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한다고 말이야.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고 말이야. 인간관계가 되면 이자 약속은 뭐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도덕이 아까 뭐였어요? 도덕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준수해야 될 사회규범이잖아. 국가 공권력에서 준수가 강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 이자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 지키냐 말 하는 것은. 이게 도덕이잖아. 그게 민법에서 인간관계라고 부르는 거이고. 기억나나요? 따라서 우리는 도덕 종교 시간이 아니고 첫날 확신내 전제라고 그랬어요. 도덕 종교 시간이 아니고 민법이라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야. 따라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뭘 다루는 거다? 법률관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시간 중에 이렇게 전제를 한다라고 첫날 확실히 머릿속에 입력시키라고 내가 신진당부를 했어요. 우리는 도덕 종교 시간이 아니고 민법이라는 법을 배우는 법률관계를 배우는 시간이니까 두 사람이 매매했다. 그럼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부담하고 매수는 대금을 부담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줘요. 이 말은 법률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다. 그 이야기죠. 자, 첫날 첫째, 우리는 도덕 종교 시간이 아니라 민법이라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따라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를 다룬다. 이걸 전제를 하시라고. 몇 가지 딱 전제를 해버려 공부하시기 편해. 자, 가닥을 딱딱 치고 트림 딱 잡고 목표 달성 딱 하고 그럼 아주 쉬워 민법 공부가. 그래서 민법 첫 페이지에 뭐가 나왔어요? 법률관계 나왔잖아요. 01, 2페이지 제일 위에 제1절 해가지고 확인했나요? 그래서 이 법률관계란 말 나오는 거라고 말할게요.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었을 거고 지금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입문 과정에서 다 가르쳐 주시니까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최종 결론을 내리자 말이에요. 민법은 공사법으로 구별했을 때 사법에 속한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고 민법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사법의 가장 기본 원칙은 뭐냐? 사적 자치 원칙이다. 사적인 생활관계는 지네들이 알아서 하도록 배려를 해주자 그 말이야. 가급적으로 간섭하지 말고 그게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말할게. 이 사적 자치 원칙이 민법의 기본으로 작동하니까 민법 공부할 때는 항상 요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걸 몇 번씩 가르쳐 주겠지만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라. 두 번째, 민법은 실체법이고 실체법이기 때문에 민법 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계약관계가 발생이 될 때 이 당사자들이 계약관계를 통해서 어떤 권리 의무를 갖습니까? 요거는 배우고자 하는 것이 민법은 목표다. 목표 제시 실체법이다. 두 가지 딱 염두에 두시라고. 기본 원리 사적 자존적 사법이니까 민법에서 배우고자 하는 건 뭐? 실체법이니까 권리 의무. 이 계약권을 통해 당사자가 어떤 권리를 갖는가? 요걸 배우고자 하는 게 민법 목표다. 전제 따겠죠? 내가 지금 한 30분간 이야기했는데 요거 한마디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면서도 생각하면서 들으시라고. 제가 10분간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핵심 요지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빨리빨리 깨우치도록 연습을 해보시라고. 그런 걸 빨리빨리 깨우치면 실력이 들고서고 일치월장 말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민법사는 매일 뭘 배우고자 하는 건지 감은 잡았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용어 정리 몇 가지를 해보자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민법이라는 법을 배우니까 법률관계를 배운다. 그러면 법률관계 해당이 되면 당사자에게는 일정한 권리 의무가 나타난다. 법이 규율을 했으니까. 따라서 일방이 그 약속을 어기면 국가 공권력에서 준수가 강제가 된다. 그러니까 법과 도덕의 차이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그 법과 도덕의 차이가 권리 의무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1월 20일까지 1월 2일 날 매매를 하고 1월 20일까지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지불을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법률관계니까 매도인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의무로 매수인에게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로 나타난다. 의무가 생기면 상대방은 반대의 권리를 갖다 놓고 이 사람은 대금지급 청구권한 권리를 갖고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한 권리를 갖고 이때 또 한 가지를 미리 전제를 하자고 말은 우리 민법 교재를 보면 의무라는 말은 별로 안 나오고 모든 것이 다 권리를 중심으로 책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권리를 중심으로. 그 이유는 여기 칠판에 사례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요. 일방 당사자가 권리를 가지면 타방 당사자는 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해요. 대금지급 조건 매도인이 가지니까 매수는 그에 대해서 그에 대응해서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해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청구하니까 매도는 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해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권리는 어떠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해 주는 힘인데 의무는 법적인 구속을 말해요. 그러면 개인의 특성상 이익 누리는 걸 좋아하지 구속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유시간 편을 빌면 개인주의를 전제로 하는 근대 민법의 경우는 이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다 그 말할게. 개인은 이익을 좋아하니까 구속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향에 따라서 우리 민법 교재도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교재를 보면 거기 봐보세요. 법률관계 다음에 권리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의무 변동이란 말 아니고 권리 변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를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뭘 더 좋아해요? 권리를. 따라서 권리를 중심으로 책이 설명이 되었다. 그 위험도 두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에서 이제 용어 정리를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돼. 인문과정에서 이미 다 가르쳐 줬지만 여기 이제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 의무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요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목표다. 이렇게 아까 전제를 딱 했어요. 이때 이제 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 의무 이런 거를 법률 용어로 법률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률 효과라는 말이 앞으로 지겹도록 시간 중에 나올 거라고 말이요. 법률 효과가 그러고 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 여기서는 매매 계약 이 계약 관계 계약이 존재하니까 당사자에게 권리 뭐 법률 효과가 생긴 거죠. 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 요 계약과 같은 것 이런 거를 법률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예를 들어서 계약이 성립되면 일방 당사자가 청약, 매돈 같으면 1억 원의 건물을 살래 청약, 매수 같으면 알았다 승낙, 양한 의사표가 합치가 되어서 비로소 매매 계약 성립되죠. 따라서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는 청약이라든가 승낙 같은 의사표시 이런 거를 각각 법률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 용어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당사자가 발생한 권리물을 법률 효과라 그러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여기서는 계약과 같은 거 법률 요건 그러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청약 승낙 같은 거 법률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 용어 정리는 반드시 하는데 우리 교재는 D페이지에 쓰였어요. 4페이지에 보면은 권리 변동 원인에서 동그라미 1번에 법률 요건 법률 사실 그 개념이 나와 있죠. 그 개념은 시험에서 안 물어보고 이 법률 효과라든가 법률 요건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수시로 등장하기 때문에 개념 파악은 반드시 해두라고 말이야. 다시 앞으로 돌려서 그러면 여기 저 법률 효과, 법률 요건, 법률 사실 뭐다 이거 알았으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용어 정리를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권리가 발생하는 것, 변경하는 것, 소멸하는 것 이런 용어가 계속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이런 말들이 이걸 이제 하나하나 열거하면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이걸 압축을 시켜서 약에서 압축을 시켜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이거를 권리 변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 이걸 싸잡아서 약에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권리 변동 그러는데 여기에 곧 뭐하고 똑같은 거냐 여기서 말하는 법률 효과하고 같은 거라 그 말 이렇게 여기 다시 보세요. 지금 얘한테 대금리 조건 권리가 생겼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의무가 생기죠.
권리 생기면 의무가 생기죠. 근데 이거를 권리 있으면 의무가 생기니까 권리를 기준으로 달리 표현하면은 권리가 달리 표현하면은 여기 지금 권리가 발생이 됐잖아. 그에 대해서 의무가 생기고 그 의무는 뒷전으로 넘기고 권리만 기준으로 하면 권리가 발생이 된 거잖아. 이게 뭐에 해당이 돼요? 압축시켜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권리 변동이라고 이게. 이 법률 효과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압축시켜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권리 변동이라고. 따라서 법률 요건을 달리 개념 정의하면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법률 요건이겠지만 압축시켜서 권리 변동의 원인이 곧 뭐이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그 말이요. 따라서 이것만요. 여기 권리 변동이라는 말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률 효과라는 말이 같은 의미다. 이것만 이해를 해두라고 말이요. 글자가 다른데 왜 같아요? 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만 이해를 해두라고 말이야. 여기까지 들었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권리가 다시 하기요. 아까 민법은 최종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배우는 것이 민법은 최종 목표라고 그랬죠. 법률 효과 배우는 거, 권리무 배우는 거. 이거를 권리를 기준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권리 변동이라고. 그러면 먼저 이제 권리 변동에 해당되는 거. 요 권리가 발생병 소멸하는 것, 요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의 최종 목표니까 실제법이니까 요걸 줄여서 표현할 때는 이제 권리 변동 그라고 또 다른 말로는 법률 효과라고 표현하고. 따라서 먼저 우리 최종 목표인 권리 변동에 관해서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자고 말이요. 그 중에서 이제 권리 발생에 관한 것만 지금은 신경을 쏟으면 되고 변경, 소멸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컨대 교재로 돌아가서 그러면 권리 변동 이게 곧 법률 효과를 말해요. 그 02번 2페이지에 권리 변동이 곧 뭐를 말한다? 법률 효과를. 그럼 권리 변동은 권리가 이제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2페이지, 3페이지 이게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그 중에서도 우측의 권리 변경하고 권리 소멸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 한 6, 7년에 한 번이나 나올 똥말똥하고 시험 관련해서 더 나아가서 뒤에 공부를 하다 보면 권리 변경 소멸은 저절로 알게 되니까 그는 보류해놓고 대신에 권리 발생과 관련해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요거는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먼저 권리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권리 주체를 기준으로 달리 표현하면 권리 취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매매계획 성립되니까 매도인에게 대금격 조건 권리가 발생이 됐죠. 근데 이거를 권리 주체, 매도인을 기준으로 달리 표현하면 매도인이 이 계약을 통해서 이 권리를 뭐 했다? 취득했다. 이리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권리 발생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권리 주체를 기준으로 달리 표현하면 권리 취득하는데 시험에서 우리가 교재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취득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여기 권리 발생, 권리 취득 여기는 이제 두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게는 이제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 둘로 구별을 하고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으로 여기 이제 승계 취득에 다시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분류를 하게 되면 이전적 승계, 특정 승계하고 포괄 승계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앞으로 이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런 용어가 수시로 튀어나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이런 용어가 다음 주부터 계속 튀어나와요. 따라서 이 단계에서 이 용어 정리를 안 해놓으면 다음에 공부할 때 엄청 애를 먹는다는 거야. 따라서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 이 관련되는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 넘어가자 말하면 여기 이제 원시 취득은 글자가 들어 원시 그랬으니까 다시 하게요. 특히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이 물론 많이 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공부 무슨 2년 3년 달아서 민법 실력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머리가 이미 꾸정꾸정 있어가지고 그 암기한 것 때문에 이거 빨리 지우고 백지성도 돌려서 제 하자는 대로 그림 그리면 좋은데 또 고집이 세가지고 이거 버리는 걸 또 싫어요. 이게. 오히려 이런 사람보다 공부 처음 한 사람이 한 3개월쯤 지나가면 실력이 더 빨리 향상이 돼요. 제 하자는 대로 잘 따라오니까. 이것도 원시 승계 취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개념은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원시 취득은 뭐이다? 이런 건 안 물어본단 말이야.
따라서 그냥 개념은 용어를 보면서 도출하라고 말이에요. 용어를 보면서 거기 책에 쓰여있는 걸 개념을 읽지를 말고 항상 이렇게 공부하라고 인문과정에서 가르쳐줬어요. 원시 취득권하면 이 용어의 모든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원시 취득권 했으니까 처음으로 권리 취득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먼저 본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원시 취득 처음으로 권리 취득했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한 다음에 개념을 읽어보면 내가 생각하고 똑같이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보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원시 취득은 이쁘게 포장을 하면은 구 권리자 권리에 기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처음으로 원시를 했으니까 처음으로 권리 하나가 발생이 되는 것을 원시 취득권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러면 갑이 신축 건물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남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승계받아서 이유받아 취득한 게 아니고 처음으로 소유권이 발생됐다 이런 걸 원시 취득권이에요. 대신 승계 취득은 글자 그대로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했다는 승계 취득권을 하겠죠. 이 경우에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건물을 을에게 매각을 해서 이 매매를 통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거는 승계 취득이었죠.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승계받아 취득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두라고 말 이렇게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원시죄에 해당되는 게 책에 보면 예가 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신축 건물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 그 다음에 시효 취득 또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등, 매장물 발견 예가 들어진다. 절대 외울 필요 없다는 거. 이런 거는 앞으로 이제 물권법이나 계약법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뒤에서 다 나와요. 알게 돼 있다고.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개념만 정확히 파악해 두라는 거. 그다음 여기 저 승계 취득이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이전적 승계의 핵심 포인트는 요거예요. 구 권리자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것. 여기서 핵심 단어는요. 동일성을 잃지 않고 이전된다 이 이야기인데 요거는 구 권리자 권리가 남김없이 신권리자에 이전된다. 이런 거를 법학에서 표현할 때 동일성을 잃지 않고 이전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 권리자 권리가 남김없이 신권리자에 이전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갑이 건물 소유자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의 권리는 소유자가 내 하자는 그대로 따라오셔야 돼. 이것도 이전적 승계 그다음부터 이렇게 날래물각 공부한 사람입니다. 공부 1년, 2년, 3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어. 헛다리 짚고 안 좋고. 몇 년 동안 소유권 취득하는 것 이전적 승계도 이렇게 외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내 하자는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그건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소유물에서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고 기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갑이 건물을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내용, 사용, 수익, 처분, 권능 등이 남김없이 싸그리 얘한테 넘어간다 그 말할게. 그러면 이제는 얘가 소유자로서 건물을 사용, 수익, 처분 등 무엇인지 하게 되고 그러면 구 권리자 권리가 남김없이 이전됐기 때문에 신권리자에게 특징 구 권리자 권리는 소멸한다. 이게 이전적 승계 특징 이렇게. 그런데 설정적 승계는 이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으로 한번 바꿔보자고 말이야.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갑이 을에게 건물을 임대를 해줬어 이렇게. 그러면 임대를 해줬다 그 말은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사용 수익 권능을 떼어서 요 위에다가 얘한테 우리가 인문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배웠죠. 임차권의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사용 수익 권능만 을에게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거야. 따라서 임차권은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이야기로. 그럼 보세요. 이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내용이 사용 수익 처분 등이 싸그리 넘어간 게 아니고 일부만 넘어갔죠. 사용 수익 권능만. 이처럼 구 권리자 권리가 남김없이 신권리자에 이전되는 게 아니고 구 권리자의 권리의 내용의 일부 이외에
사용수익 처분권 등의 일부 사용수익권 이렇게 구권리자 권리의 내용의 일부에 신권리자에게 서로의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을 설정적 승계거래요. 특징은 뭐냐? 구권리자 권리가 남김없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권리자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임차권을 설정해 줘도 소유권, 처분권 등은 얘가 같기 때문에 소유권은 그대로 얘가 보유를 한다. 그 점에 있어서 이전적 승계하고 틀리다 그 말할게. 따라서 이렇게 임차권 등을 설정해 준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설정적 승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인식을 잘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도 있고 포괄 승계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구별하냐 그러면 개개의 취득 원인에 의해서 개개의 권리가 승계되는 걸 특정 승계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매매를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말이요. 지금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갑이가 줬던 소유권이 을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이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승계 취득. 그 중에서도 사용수익 처분 등이 남김없이 얘한테 넘어오니까 이전적 승계. 그 중에서도 특정 승계에 해당이 돼요. 여기 특정 승계는 글자 그대로 개개의 취득 원인에 의해서 개개의 권리가 승계되는 거야. 취득 원인, 예를 들어서 계약 관계가 하나가 있으면 권리도 하나가 넘어간다. 이런 거를 특정 승계거든요. 그러면 매매 계약, 이 계약이 취득 원인이죠. 이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한 거니까. 그러면 계약 관계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소유권 권리도 하나가 넘어간다. 이런 게 특정 승계거든요. 개개의 취득 원인에서 개개의 권리가 승계된다. 따라서 앞으로 당장 다음 주부터 민법 교재에서 특정 승계인이란 말 우리가 많이 써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특정 승계인 이 말이 교재에 나오면 내가 두 번 다 설명 안 해줘요. 아는 걸로 간주를 하니까. 그럼 특정 승계를 통해서 권리 취득한 사람은 특정 승계인이겠죠. 그럼 누구를 떠올리면 되느냐?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 같은 사람을 떠올리시라고 하면 이것만 할 줄 아시면 돼. 이걸 또 이렇게 설명을 못 해주니까 나올 때는. 그 다음 여기 포괄 승계는 이거하고 반대로 한 개의 취득 원인에 의해서 글자대로 포괄 그랬으니까 수개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승계된다고 해서 포괄 승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상속과 같은 것이 있다고 말은.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로서 피상속인이요. 토지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텔레비전도 가지고 있고 냉장고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문관성에서 가르쳐줬듯이 일물 일꾼주 원칙에 따라서 매 물건마다마다 하나씩의 소유권이 성립하죠. 그럼 물건마다 이렇게. 그러다가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사망과 동시에 갑은 권리 능력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될 건데 그러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개의 권리가 한꺼번에 상속인이 이전이 되죠. 따라서 이 경우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 한 개가 원인이 돼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개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상속인이 권리 취득한다. 이런 거를 포괄 승계가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민법 교재에서 포괄 승계인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말이야. 그럼 뭘 떠올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포괄 승계를 통해서 권리 취득한 의니까 포괄 승계인 거라면 제가 설명 안 해주니까 아는 거로 간주하니까 상속인 등을 떠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특정 승계인 거라면 누구 떠올리시고 매수인 같은 사람 떠올리시고 포괄 승계인 거라면 상속인 떠올리시고 그 다음 이 정도 용어 정리를 한번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마지막으로 문제가 났다는 거예요. 민법 공부를 제대로 하고 공부를 다소 소홀하더라도 80점 이상 수준을 계속 유지를 시키려면 이걸 기억해야 된다 말이에요. 왜 원시취득, 승계취득을 구별을 좀 해야 됩니까? 법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이 개념은 이제 공부하는데 지장 없도록 가르쳐 드리는 거고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점 이런 게 여러분 실력을 80점 이상을 올려주는 실력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걸 끼워쳐 놓으면 공부할 때 엄청나게 여러분 실력을 올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원시취득, 승계취득의 차이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걸 갖고 놀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원시취득은 구권리자 권리를 신권리자가 승계받아 취득하는 게 아니죠. 거꾸로 승계취득은 구권리자 권리를 신권리자가
승계받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는 앞으로 공부할 때 또 시험 문제 풀 때 여러분이 많이 써먹게 된다고 말이야. 여기 지금 원시취득은 구권리자 권리를 신권리자가 승계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권리자 권리에 어떠한 제한이나 하자가 있더라도 이게 신권리자 권리에 승계되지는 않는다는 그렇게. 그런데요, 승계취득은 구권리자 권리를 신권리자 승계받기 때문에 이거하고 반대요. 구권리자 권리에 어떠한 제한이나 하자가 있게 되면은 그 제한이나 하자가 신권리자 권리에 그대로 승계가 된다고 말할게요. 여기에 양적, 가적, 본질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원시취득 승계취득을 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시취득은 구권리자 권리를 신권리자가 승계받아 취득한 게 아니고 특정인에게 원시 처음으로 권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구권리자 권리에 어떤 제한이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권리자 권리에 승계되는 것이 아닌데, 여기 승계취득은 그 반대라고 말이에요. 구권리자 권리를 신권리자가 승계받아요. 따라서 구권리자 권리에 어떤 제한이나 하자가 있으면 그 제한이나 하자가 신권리자 권리에 그대로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무슨 말인가 최대한 이해하는 데까지 이해를 해보고 안 되더라도 뒤에서 또 배우면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살펴보자 말이에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가 뭐냐? 바로 이게 차이다. 그럼 이 말이 뭐냐 그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잠깐 쳐로 돌아와서 원시취득을 잠깐 봐보세요. 기억번에 거기 보면 예 중에 가로 열고 닫고 건물의 신축 시효취득 예가 들어가 있죠. 원시취득 예로 들어가 있다고. 이 시효취득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다 말이에요. 시효취득이 원시취득이나 승계취득 이것 자체도 시험에서 출제가 될 만큼. 지금 그거 찾았나요? 그 2페이지 제일 밑에 원시취득 가로 열고 닫고 건물 신축 다음에 시효취득 예가 들어졌죠. 여기 이제 시효취득 또는 뒤집어서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 나중에 물권법 시간에서 집중적으로 배우게 돼요. 같은 의미예요. 시효취득이나 뒤집어서 취득시효나 같은 의미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집중적으로 배우니까 듣기만 하시라고. 또 공부해 본 사람은 취득시효가 먼저 나올 것이고, 예컨대 이런 거를 취득시효, 시효취득으로 간다니. 갑이 지금 토지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방치를 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걸 기하로 해서 의뢰한 사람이 마치 자기가 토지에 대한 소유자인 것처럼 20년 넘게 이런 거를 시효 기간이라고 그래요. 이 기간도 이제 나중에 가면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은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듣기만 하라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하는 건 시효취득 가르쳐주고 하는 게 아니고 원시취득하고 승계취득의 차이점을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니까 왜 이게 중요한가 그거를. 만약 이자 소유자인 것처럼 20년 이상 이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 수익을 하게 되면은 2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앞으로 점유자가 등기를 하게 되고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시효취득, 취득시효 간단히 개념 정의를 하게 되면 물건 등을 일정 기간 그 물건이 부동산이나 동산에 따라서 이 기간이 달라져요. 물건 등을 일정 기간 점유를 하게 되면 그 점유자 하여금 당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취득시효, 시효취득 그래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이 의뢰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기 전에 이 대목이란 말이에요.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 이걸 지금 공부하고자 한다고 말이에요. 이걸 만약에 원시취득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갑의 소유권을 승계받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이 토지 위에 처음으로 을에게 소유권이 발생이 됐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이 취득시효를 원시취득으로 본다는 말은 거꾸로 승계취득으로 보게 되면 아니다.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갑의 소유권을 승계받아 취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소리고 이런 걸 승계취득거라니까 여기까지 알아듣겠나요? 근데 이게 이제 견해들이 있다고 말이야. 우리 책은 지금 이걸 원시취득으로 써놨는데 간다는 게 아니고 원시취득으로 보자는 사람도 있고 승계취득 보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견해들이 있으면 판례가 중요하다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 이걸 어떻게 보는가?
판례는 원시추대로 봐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판례가 원시추대로 본다는 것이. 오케이. 그러면 원시추대로 본다는 것은 지금 이 의미겠죠. 의리 소유권 취득하면서 가부 소유권 승계보다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이 토지상에 처음으로 의리에게 소유권이 발생이 됐다. 취득시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이렇게 지금 해석한다는 소리예요. 왜 이렇게 보냐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 같은 게 없잖아요.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같은 게 있으면 매매를 통해서 이자와 소유권이 이한테 승계됐으니까 승계취득을 보겠지만 요거는 그러한 계약 관계가 없이 일정 기간 자기 토지인 것처럼 점유하다 보니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자의 소유권을 얘가 승계받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이야. 뭐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 토지에 처음으로 의뢰에게 소유권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설 판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원시도 본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걸 이제 지금부터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이하순례까지 이해를 한번 해보자 말이야. 지금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이 토지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저당권을 설정이더라도 목적물 점유는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한다. 입문과정에서 마지막 날 집중 가르쳐 들었어. 이거는 법공만 해도 다 아는 이야기죠. 내가 은행으로 대출 받고 내 아파트 위에 저당권 설정해 준다고 그래서 은행이 아파트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돈 빌린 내가 계속 사용을 하잖아. 그 이야기예요 저거. 따라서 토지 위에 저당권을 설정이 되더라도 저당 목적물 점유는 설정자가 한다고 말할게요. 이때 채무자인 설정자가 토지 소유자죠. 그럼 이 토지 내 거니까 저당권이 채권자로 설정이 되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고. 팔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럼 이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럼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게 이런 거라고 말이야. 지금 얘는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자 소유권 현재 저당권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이야. 이 상태에서 이거 팔았다고 그렇게. 그러면 저당권은 어찌 됩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승계취득이죠. 그러면 승계취득 아까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자 소유권 승계받으니까 구권리자 권리에 저당권은 제한이 설정이 됐으면 이 제한이 얘한테 그대로 뭐한다? 승계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저당권도 얘한테 승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한테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낙찰이 되면 얘 매수인은 소유권 잃어버린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매매를 통해 소유권 취득하는 게 승계취득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제한이 얘한테 승계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됐겠나요? 우리 실제는 노상 우리 겪고 사는 거라고. 그 대신 이걸 이렇게 사례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취득시 할 때 이런 걸 다시 한번 가르쳐 주겠지만 이번엔 이 사례 이제 바꾼다는 거예요. 현재 토지는 저당권 설정은 얘가 점유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토지를 권리행사라고 방치를 해버렸어요. 물론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고 이걸 기하로 해서 병일한 자가 제3자 병일한 자가 자기가 토지에 대한 소유자인 것처럼 20년 이상 권리행사를 해왔다 그 말이야. 그런 다음에 20년 지난 다음에 자기 앞으로 등기해서 소유권을 이번에는 시효취득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야. 그럼 여기서 묻는 게 이거예요. 얘가 시효취득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도 이 저당권의 제한이 얘한테 승계되는가 이런 게 여러분 시험에 출제되는 거란 말이야. 한번 해보세요. 이걸 만약에 아까 말한 승계취득으로 보게 되면 걔네들이 믿으니까 시효취득한 소유권을 승계취득으로 보게 되면 얘는 이자와 소유권을 승계보다 취득한 셈이니까 저당권 제한이 승계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얘한테 돈을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경매 들어가고 낙찰되면 얘는 소유권 잃어버린다고. 저당권을 제한 승계되니까. 근데 통설 판례 대다수 학자나 판례는 무슨 취득으로 보더라? 원시 취득으로. 따라서 얘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이자의 소유권을 승계보다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의 저당권의 제한이 얘한테 승계가 안 된다 그 말.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이야기야. 이자 소유권 승계보다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권리자 권리에 저당권의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제한이 얘한테 승계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따라서 얘는 저당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휘어취득하는 거예요. 이 저당권도 따라 소멸이 돼버려. 엄청난 결과에서 차이가 생긴다고 말이야.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의원시득이나 승계차 이게 중요하고, 의원시득과 승계차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야. 집에 가서 연구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또 취득시효 할 때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인식은 하시라는 거예요. 의원시득과 승계취득은 우리 민법상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정확한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 차이 중의 핵심은, 의원시취득은 구권리자와 권리를 신권리자가 승계받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권리자와 권리에 어떤 제한이나 하자갔다고 하더라도 신권리자와 권리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승계취득은 구권리자와 권리를 신권리자가 승계받아 취득하기 때문에 구권리자와 권리에 어떤 제한이나 하자가 있게 되면 그 제한이나 하자가 신권리자와 권리에 승계된다. 이런 중요한 차이는 있다. 이 정도는 인식을 좀 해두라고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뭘 구별하고 할 때는 그 구별의 실익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 구별의 실익이 없으면 구별할 필요 없잖아요. 아까 공사법 구별도 마찬가지고. 안 그래요?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법 공부에서는. 그런 다음에 이제